암이 어떤 걸로 자라냐면 당분도 암의 먹이지만요.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4배 더 빠르게 자라게 한다예요. 어느 날 물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그 다음 갑자기 어느 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의 근육의 뭉침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목이 좀 나을 때쯤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암 진단 2달 전 상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암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는 김은아 약사입니다. 열방상담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암제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나요? 항암제는 일단 첫 번째 독성 약물입니다. 그야말로 암세포를 폭격기로 폭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항암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정상세포에는 이 항암제가 미치는 역할이 어떨까요? 자, 정상세포에도 똑같이 이 폭격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항암제는 암을 빠르게 사멸하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 가장 큰 단점은 우리 정상세포, 특히 빠르게 자라는 모든 세포들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모발의 모근을 손상시키고요. 그다음에 구강 점막세포, 위점막세포, 장 점막세포 이렇게 연약한 점막세포를 먼저 다 파괴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작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점막세포를 손상시키고 오심구토가 나는 세포독성 항암제 외에도 조금 더 부작용이 경감된 표적치료제, 또 면역세포에 공격하는 면역항암제, 이렇게 크게 세포독성, 표적치료, 면역항암제, 이렇게 점점 항암제가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항암제로 정말 이만한 암세포를 완전 제로화하는 일은 정말 너무나 어렵다. 왜냐하면은 암세포는 엄청 교활합니다. 독한 항암제가 공격을 하더라도 암세포는 잠자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반응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가 또 항암이 끝나고 나서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만 우리가 믿고 단순 한 가지 요법만으로 암을 제압하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1기 환자여도 수술 너무 깨끗하게 잘했잖아요. 1cm 정도 부분 절제했는데도 1년 안에 재발하는 환자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항암제는 잠자고 있는 암세포를 케어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약물 내성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항암제를 한 가지 약을 쓰면 몇 년 동안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세포독성 항암제는 제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보통 8번, 기수에 따라 1기는 4번 정도 하고요. 2, 3기는 8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길게 6개월을 하면 그 세포독성 항암제 한 세트는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독성 항암제는 길게 써야 6개월에서 8개월. 그 후에는 내성이 생긴다는 의미는 암세포가 더 자랄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표적 항암제 같은 경우는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좀 더 긴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도 내 몸에 딱 맞는다면 길게 5년, 7년까지도 쓰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죠.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할 때 같이 우리 환자분들도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노력? 식이습관, 생활습관을 같이 항암과 함께 해 주셨을 때 항암제를 이 짧은 시간 안에 더 극대화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암 예방에 식습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암이 오는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저는 염증으로 봅니다. 예, 제 캔서 위너라는 책에 제가 2가지 암이 오는 환경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한 가지는 몸이 산성 환경, 두 번째 환경은 염증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습관을 조금 개선을 한다면 우리 몸의 염증을 일으키는 환경을 빠르게 없앨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증을 일으키는 식단을 암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항암 중이시거나 또는 암 치료가 끝났다 할지라도 잔존 암세포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바꿔 주셔야 돼요. 잘못된 식습관이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환경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너무나 당이 높은 음료수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요즘 제로 슈가라고 하는데 제로 슈가라고 할지라도 단 성분이 인공 감미료 이런 성분들이 몸에 악영향을 끼치고 혈당 피크를 올리는 그런 식단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식습관을 제가 바꿨거든요. 무려 제가 만 7년 동안 하는 아침 루틴 식단이 있는데 저는 정말 빨주노초 파남보에 7 가지 야채를 쪄서 갈아서 항암 때는 국대접으로 한 대접씩 이렇게 수저를 떠서 이렇게 먹었고요. 지금도 한 밥 공기 한 공기 정도는 야채 주스라기보다 야채 스프 타입의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제가 그 만성 피로에서 굉장히 벗어나게 됐고요. 활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항암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이 식단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그 항암 부작용의 발현도가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암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만성 염증에 노출되어 있다. 여러분 당뇨도 고지혈도 바로 만성 염증인 환경인 상태예요. 그래서 혈당도 좀 높고 수면도 잘 안 되고 만성 피로가 있는 상태시라면 식습관을 바꿔보시는 거를 제안드릴게요. 아침 공복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항암에 좋은가요? 아침에는 밤새 긴 공복 상태잖아요. 그래서 몸을 싹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면역도, 위도, 위산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자,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따뜻한 물에다가 천일염 또는 죽염을 한 꼬집을 딱 넣어요. 절대 짠 물을 마시는 게 아니고요. 너무 기분 좋은 이렇게 소금을 살짝 넣어서 따뜻하게 마셔줘요. 그러면 벌써 혈액순환이 되면서 밤새 쌓여진 노폐물들이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도 이제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돼요. 그 대부분 이제 환자들 또 이렇게 약간 미병 상태, 병은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위에 산이 많이 부족하십니다. 그래서 이 위산의 분비를 도와주는 것도 바로 죽염, 소금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몸을 준비시키는 죽염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이제 아침을 깨워 보시는 거고요. 저는 그걸 마시면서 냉장고에 있는 야채들 7 가지 야채를 다 꺼내요. 그래서 볼에 담가 놓고 씻습니다. 씻는 동안에 저는 물을 끓여서 약간 찜기에 스팀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차례대로 당근, 브로콜리 이런 비트부터 올리고 그렇게 해서 7 가지 야채를 쪄서 저는 갈아서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시기를 했을 때 1년 정도 이걸 하신 분이 있었어요. 암 환자도 아니고 이분은 자궁 근종도 있고 유방의 여성분들은 이제 물혹이나 석회가 굉장히 많아요. 몸에 여러분 낭종이나 결석, 이렇게 특히 여성분들은 갑상선, 뭐 유방, 난소, 자궁에 이런 물혹과 근종, 이 시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많으신 분들은 이 요법을 하셨더니 사실은 병원 요법으로는 낭종은 자, 다음번까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 낭종이 악성으로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관찰만 할 뿐이지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야채식을 1 년을 했더니 어느 날 유방에 있었던 그 모든 낭종들이 하나도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을 바꿔 보신다면 정말 활력을 갖게 되고 몸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요법을 하신 분들은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냄새가 나는 장. 그죠?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설사 또는 변비,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요렇게 식이섬유를 많이 넣어 주게 되면은 장 상태가 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생야채 샐러드보다는 익힌 야채를 갈아서 먹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위나 장이 민감하신 분들은 생야채를 드시면 이 식이섬유를 받아들이질 못해서 더 거북해져요. 더 설사를 한다든지. 근데 익힌 야채를 드시게 되면 장에 필요한 모든 식이섬유를 남김없이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섭취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나 사실 쾌변을 한다면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도를 해 보십시오. 약사님께서 드시는 7가지 채소는 무엇인가요? 제가 아침마다 만들어 먹는 7가지의 채소는 사과, 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파프리카, 비트, 토마토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맛있게 하는 비율은 무게로 1:1:1 비율이고요. 한 30g 정도 그러면 한 250ml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좋은 믹서기가 성능이 좋은 믹서기가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물을 넣지 않고 싹 갈리는 고성능 믹서기로 갈면 뭐 30초 내에 싹 갈려서 한 컵 정도 나오고요. 저는 매일 만들기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좀 많은 양을 한 3일 정도 쓸 수 있는 양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꺼내면 아침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져요. 네, 이렇게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을 아침 식사로 챙겨 드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요즘 채소 과일 주스가 굉장히 유행처럼 뭐 까주스 이렇게 많이 유행을 했는데요. 네, 일단 착즙 주스는 암 환자나 암 가능성 있는 분한테 권하지는 않습니다. 착즙이라는 거는 사실 식이섬유가 다 빠지고 농축액만 남는 거거든요. 이런 사과, 당근 요 정도는 괜찮은데 거기에 다른 과일까지 넣어 가지고 고농축의 농축액은 너무나 혈당 피크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혈당이 높아도 안 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처럼 50대 이상의 그 성인들도 이제 서서히 혈당 올라가고요. 그리고 고지혈이 일단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썼기 때문에 예전하고 똑같은 양의 밥을 먹는다면 당연히 살도 찌지만 혈당과 고지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저처럼 중년의 분들이라면 이제 뱃살 걱정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30대 또 40대 중반까지에 먹던 양을 똑같이 먹는다면 우리는 소화력도 떨어져 계십니다. 그래서 밥 양은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게 더 훨씬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농축액은 젊은 분들은 막 주스 마셔도 괜찮지만 일단 중년 이상은 그렇게 농축된 주스를 마시면은 혈당이 올라가요. 특히 여름 같은 때 과일을 너무 좋잖아요. 과일을 조금만 더 먹으면 바로 중성지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중성지방은 한 130에서 150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대부분의 우리 중년들은 이렇게 밥을 잘 드시고 떡 좋아하시고 과일을 그냥 노상 간식처럼 드신다면 중성지방 폭발이에요. 그래서 한 저도 2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280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탄수화물과 당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지방은 식단만 조절해도 100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농축액보다는 전체를 다 먹는 거. 그다음에 과일을 위주로 하는 야채 주스 안 되고요. 저는 하루에 먹는 사과의 양도 혈당 수치에 따라서 암 환자들은 사과 1개 하루에 하나일 수도 있고 반 개 또는 4분의 1 쪽으로 제가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로 배를 채워서는 안 된다. 혈당이 올라간다.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면 결국 어떤 길이 생기냐면 만성염증의 길이 생겨요. 과일당 참 좋은 당이지만 물론 쌀밥을 많이 먹거나 다른 떡을 통해서 올라간 탄수화물보다는 좋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이 우리 혈중에 많아지면 당독소라는 걸 일으켜서 눈에 붙으면 녹내장, 뭐 이렇게 각종 장기에 붙어서 염증, 혈관의 염증은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고 고지혈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식사에 채소 과일식 너무 좋은데 과일의 양은 제한을 하고 착즙보다는 전체 식이섬유를 다 이용하라. 그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껍질입니다. 껍질에 항암 성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껍질을 다 벗기고 맛있는 사과 부분을 먹잖아요. 그거는 정말 맛을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항암 성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껍질에 사과의 울소릭 애시드가 천연의 항암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야채, 과일에 들어있는 성분, 좋은 성분 이거를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것을 제7의 영양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파이토케미칼, 과일이나 야채나 약초에 있는 파이토케미칼을 통한 항암력을 극대화시키는 식단과 보충제 요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암 진단을 정말 받는다면 일단 패닉에 빠지시죠. 공포와 절망. 한 며칠은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제 환자들 중에 보면은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들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무한 이제 유튜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도 많지만 너무나 제각각의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도 유방암 환자였거든요. 2기 환자였고 저는 약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에 대한 선별력이 있는 편이지만 저도 너무나 오래 걸렸어요. 이 식사요법을 정리하기까지도 몇 개월이 걸렸고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라." 그래서 제가 열방약국 유방암 상담소라는 책을 벌써 4년 전에 썼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요약 정리가 딱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딱 요약 정리. 뭐 항암은 어떻게 하고 항암 후에는 뭐를 하고 식단은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이 치료 후에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너무 알고 싶은데 딱 요약 정리된 전과 같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한 거죠,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암이 다 치료된 후에 유방암 상담소를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서를 한 권 정도 제가 지금 총 암에 대한 책을 4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서를 딱 준비해 놓으시고 책을 준비하시고 또 주변에 이렇게 카더라 지인들이 뭐 상황버섯이 좋다더라. 뭐 무슨 즙이 좋다더라. 흑염소가 좋다더라. 이런 비전문가의 얘기는 일단 다 귀를 닫으세요. 선별된 또 전문가의 이야기와 어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시고 또 두 번째 이제 나만의 암 노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유방암 환자에 오셨어요. 그러면 "무슨 유방암이신가요?" 물어봤더니 "저는 모르는데요."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암도 여러 가지 유방암이 있거든요. 저처럼 호르몬 양성, 뭐 헐투 양성, 뭐 삼중 음성, 삼중 양성 무려 4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폐암도 비소세포 폐암이 있고 소세포 폐암이 있고 또 거기서도 여러 갈라지면서 항암제가 달라지고 치료 방향과 시간이 달라지고 예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은 선생님만 보고 끝이 아니고 이걸 다 떼어 놓으셔야죠. 다 떼 놓고 혈액 검사도 엄청 많이 해요. 한 달에 2번도 하고 막 3번도 하고 그 많은 혈액 검사를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 떼세요. 차곡차곡 모으시고 나의 병기는 1 기인지 2 기인지 2 기도 A인지 B인지 뭐 이렇게 그다음 림프 전이가 몇 개 있는지 자 선항암을 해야 되는지 후항암 계획인지 이런 계획과 또 항암을 하고 계신데 항암제 이름이 뭔가요? 모르세요. 이 항암제 이름이라도 다 알려주시거든요. 전문 상담 간호사 선생님이 안내를 다 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병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아시고 또 이 항암제의 부작용이 뭔지 몇 개월까지 또 쓸 수 있는 항암제인지를 알아 놓는 것이 모르는 거랑은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항암 노트를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스케줄도 체크해 놓으시고 항암이 몇 개월 유지되는지도 알고 나는 그러면 몇 개월 정도 치병에 휴직을 해야 된다면 몇 개월을 휴직해야 되는지 좀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암 환자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암 환자가 먹어서 안 되는 음식만 지켜도 치료 효율이 정말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상담한 분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요.
진단 받자마자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고 뼈저리가 굉장히 심하셨어요. 이분은 중성 지방이 막 400 이고 체중도 상당히 나가셨는데 바로 항암을 2 달을 하니까 너무 못 먹으신 거예요. 15 킬로가 빠지고 뼈저리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말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받자마자 못 먹죠. 뼈저리 때문에 못 걷죠. 그러니까 멘붕 상태로 2 달을 지나고 3 달째 드디어 저의 요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유튜브와 책을 보시기 시작하시면서 이분이 제가 말한 그 아침 주스와 금지식품, 제가 말하는 금지식품을 지키셨더니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요. 1달 만에 3 달째 못 걸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검진하러 선생님 만나 뵈러 항암하러 갔더니 간호사 선생님과 선생님이 눈이 너무나 땡그랗게 보시면서 아니 어떤 요양병원에서 관리를 받고 계신가요? 너무나 놀랍잖아요. 못 걸었는데 걷게 됐다는 게.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금지식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육류에 대한 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고 찬반의 이론이 많은데요. 저는 일단 육류를 제한을 하고요. 그다음 우유 유제품을 제한시키고 설탕, 그다음 밀가루, 식용유 이거를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먹나요? 먹을 거 많습니다, 여러분. 고기 대신에 저는 달걀을 꼭 드시게 하시고요. 해산물, 생선류는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을 보충을 하시고 일단 빵 안 되는 거죠. 라떼 될까요? 라떼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성 유방암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사실은 뭐 60 대, 70대 이렇게 좀 나이가 들어서 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너무나 30 대에 유방암이 걸린다면 그것의 원인은 유전이라기보다는 저는 식습관에 더 방점을 두고 싶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라떼 중독자였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우유를 드시게 되면 불필요한 세포의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 안 되고 요거트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상담하러 암 진단받고 4달 만에 인제 저를 만났는데 중성 지방이 분명히 400 대였는데 이 4 개월 동안 이렇게 최근 2 개월을 열심히 했더니 중성 지방이 170 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몸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암의 증식 속도가 멈춰지고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고 일단 피로감이 너무 사라지고 유방암이 자랐던 이 왼쪽으로 어깨 결림과 통증, 예, 뼈저리가 있으면 등, 허리, 골반 이런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금지식품과 야채만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혈액이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항암제를 쓰면 어떤 분 "아유 항암제가 잘 들었겠지." 그럼 항암제를 썼으면 여러분 중성지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중성지방을 내려가게 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혈당을 도리어 세포독성 항암은 약간 혈당을 올리는 그런 작용이 있거든요. 이거는 시기를 해서 혈액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식품을 지킨다면 치료 시간이 어떨까요? 10 개월 걸릴 거를 5 개월로 이렇게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더라도 컨디션이 되게 좋으세요. 불필요한 염증을 일으키는 이러한 식품들을 제한을 하면 항암제 내성도 좀 줄고 부작용도 경감이 되면서 치료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고기 대신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고기를 집착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는 쪼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7년 동안 지금 고기를 극도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전, 8년 전 그 유방암 오기 직전에 저는 너무너무나 피곤했어요. 아침에 항상 물 먹은 솜 있죠. 얼마나 무겁습니까? 솜에다 물을 좀 봐요. 몸 상태가 밤새 잤는데도 아침에 한 번도 개운해 본 적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어깨 결림은 이쪽 어깨는 항상 돌덩어리, 그러니까 이거에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으실 텐데요. 돌덩어리가 여기 한가에 딱 얹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도 안 풀려지는 그 딱딱한 어깨 많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항상 피곤하고 운동할 수 없는 몸.
왜냐하면 일하고 왔는데 밥 숟갈 놓자마자 혈당 피크 빡 와 가지고 너무 졸려요 이제. 밤에 밥 먹고 나면 흰쌀밥을 한 가득 먹고 나면요. 너무 졸려서 바로 이렇게 거의 유튜브 보다가 쓰러져 자는데 언제 운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저는 오전에는 또 그렇게 밤새 잤는데도 피곤이 안 풀려요. 아침에 오면 멍한 거야. 브레인 포그라고 해요. 그냥 안개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니까 또 뭘 들이켜야죠, 일을 하려면? 커피. 카페인을 또 이렇게 수혈을 해야 일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점심에 또 배도 너무 금방 고프고 밥을 먹고 났는데 4 시쯤 간식을 찾는 몸 상태. 그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저는 아마 예전 7년 전, 8년 전에 먹던 양이 한 진짜 1/3 밤량으로 보면 1/3 먹는데 체중도 한 10 킬로 감량이 됐고, 물론 지금 날씬하다는 건 아니지만 10 킬로 감량이 됐고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활력 있고 너무나 건강한 몸 상태가 됐거든요. 고기를 꼭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 야채식을 했을 때 기운이 나요. 암 환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보세요. 아니면 피로가 많으신 분들은 호흡이 되게 짧으실 거예요. 이렇게 한숨을 내가 지금 자주 쉬고 있는 몸 상태다. 이러면 진짜 야채를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이거를 매일 지속하는 이유는 저도 한 3주 안 먹어 봤죠. 3주 안 먹어 봤더니 바로 예전 몸 상태가 되는 거면 또 피곤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호흡이 딸려요. 근데 이 야채 속에 있는 이 파이토케미칼을 먹으면 몸 안에 굉장히 그 세포 내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아져요. 기분도 좋아지고 맑아지고. 그럼 고기 대신에 뭘 먹냐? 저는 하루에 달걀 하나 내지 2개를 먹고요. 근데 이거를 달걀 후라이로 먹지 않습니다. 저는 쪄서. 요즘은 뭐 물에 올려서 찜기하지도 않아요. 달걀을 쪄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다가 물 조금 넣고 올려 놓으면 세수하고 있는 시간에 그냥 달걀이 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먹어요. 그거 먹고 그다음에 두유. 두유도 저는 시판되는 두유는 뭔가 첨가물이 많은 걸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콩을 30개 저녁에 불려 놨다가 아침에 두유기에 넣으면 돼요. 20 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두유기에 콩 넣어 놓고 달걀 기계에 올려 놓고 그다음 저는 에어프라이기에 고구마를 넣어요. 벌써 되게 3 가지가 불 사용하지 않아도 아침 식사가 준비돼요. 그다음 냉장고에 있는 만들어 놨던 야채 주스 꺼내서 먹으면 저의 아침인데 배고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단백질이 부족하다.' 이거는 여러분의 혈액 검사를 보시면 돼요. 단백질 수치가 7에서 7.5면 아주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7.5 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고기를 먹으면 저는 염증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요. 저도 왜 돈가스를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먹어요.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고기나 우유를 먹으면 바로 가스가 차면서 방구 냄새가 너무 독하게 돼요. 그래서 '아 나하고 이것은 맞지 않는다.'가 드러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저절로 그 몸이 약간 청정해지면 느끼실 수 있어요. 저는 옛날에 비비땡 이런 스파게티, 비비땡 비빔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들을 이용해서 그냥 그런 것들만 먹었는데 거기에는 신선한 야채가 없죠. 그러니까 칼로리만 채워주는 식단을 했다면 이제는 칼로리보다는 신선도와 무첨가 이런 야채 위주의 식단과 1 등급 달걀, 난각번호 1번 달걀이 요즘 어떤 앱에서 항상 많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난각번호 1 번에 대한 그 정보가 많이 돌면서 전국에 있는 암 환자들은 이제 4 번이나 3번 달걀 슈퍼에 있는 달걀을 드시지 않고 계세요. 1 번만 이제 사게 되니까 그 앱에서 이제 1 번을 하나만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저희는 가족이 5 명이니까 10개 사면은 한 번에 10 개밖에 안 사니까 2-3 일에 한 번씩 거기에 장을 보게 정책이 바뀌었더라고요. 비암 환자이신 분들은 예 암 환자를 위해서 난각번호 1 번을 양보해 주세요. 우유가 안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우유는 소를 먹이기 위해서 만든 좋은 단백질이죠. 소에게도 좋고 우리 청소년 유아에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유아기하고 청소년기는 정말 우리 일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뭐 20대 뭐 이렇게까지는 우유를 저는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50대 중년 이상의 단백질 섭취원을 우유로 삼으시면 쪼끔 곤란해져요. 음. 우리의 장의 점막에서 70%가 면역 세포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우유 같은 단백질을 소화시키기에는 여기에 장의 부담이 인제 많아져요. 좋은 유익균이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장내 환경에. 20대, 30대, 40대 괜찮을 수 있어요, 우유 드시고. 그러나 50대 이상은 장에서 일단 이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있고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는 이렇게 유해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유해가스가 이 몸을 점령을 한다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유에는 성장 인자가 들어 있어요. IGF-1이라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1은 세포를 성장시키는 애예요. 근데 만약에 암세포가 있다 이러면은 1 차적으로 암세포에게 바로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사기 환자분들은 지금 수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사기인데 항암을 하면서 단백질로 우유를 드신다면 바로 암이 급속히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단백질로는 해산물을 드시라는 거죠. 특히 항암을 하고 계시다면 전복, 문어, 황태 이런 것들은 불필요한 지방은 굉장히 적으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미노산 덩어리예요. 이런 것들을 먹으면 천연의 항암 역할, 고단백 역할을 해 줘요. 그래서 저는 항암할 때는 정말 완도잔 그 전복을 짝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남편은 그 전복 맨날 손질해서 항암하기 가기 전날은 전복 손질해서 미역국을 한 솥 끓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끓여서 뭐 냉동실에 쟁여 놨다가 항암하고 오시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단백질은 고기로 하지 말고 전복, 문어, 황태, 달걀, 두유, 두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항암을 하실 때는 정말 오심부토 때문에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없을 때는 전복죽 또는 우리 오트밀, 유기농 오트밀을 이용해서 끓여 가지고 거기에 달걀 넣으면 오트밀 자체에도 단백질이 있고요. 거기다 달걀 넣으면 부족하지 않게 되어서 단백질 수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흔히 몸에 좋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건강에 안 좋은 식품이 있을까요? 우리 너무 인공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 요거트 제품도 있어요. 그릭 요거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플레인 요거트를 먹어도 단맛이 나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인공 들어간 걸 너무나 싫어하죠. 보존료 합성이 들어간 그런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도 조금 제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뭐 그래놀라, 뭐 단백질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견과류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견과류는 정말 신선해야 됩니다. 아몬드 너무 좋고 뭐 피스타치오 막 이런 외국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견과류를 되게 많이 사 오시는데 어떤 거는 굉장히 조미가 된 맛이 가미돼요. 짭짤 뭐 달콤 이런 견과류는 사실 안 드시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가슴 아픈 환자가 있었는데 대장암에 복막전이 있는 환자였는데 정말 관해가 되셨어요. 그 작년 10 월에 관해돼서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4 월이잖아요. 연락이 온 거예요. 다시 폐에 뭐가 지금 보이고 복부 쪽에 보인다."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하신 거죠. "약사님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해서 "뭐 식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뭐 최근에 뭔가를 더 많이 드신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실은 먹을 게 없다고 견과류를 하루에 2 주먹을 드셨다는 거예요. 견과류가 좋을지라도 2 주먹은 왜 안 되냐면요. 견과류의 그 성분은 뭐로 돼 있죠? 기름으로 돼 있어요. 사실 뭐 아몬드는 저 미국에서 건너오잖아요. 그거를 수확을 해서 가져오고 공기 중에 사실 많이 노출돼 있을수록 그 안에 기름은 사실 쩔어 있다. 그래서 제가 식용유를 제한을 하는 이유는 가열되거나 산화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켜요.
한두 달 그렇게 견과류를 고소한 견과류를 몸에 좋다고 먹는 순간 내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이 일으키는 환경은 암이 다시 잠자고 있는 암에 깨어나는 싹이 나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과류 섭취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호두 너무 좋죠. 근데 호두는 항상 있는 게 아니죠. 잣도 항상 있는 게 아니죠. 한 1 년, 2년 지난 잣을 먹고 있고 잣 같은 경우는 잠깐 가을에 딴 신선한 잣을 정말 냉동을 해 놓든지 고 시절에 먹는 거예요, 고 시점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견과류를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제로슈가 음료는 몸에 안 좋을까요? 제로 슈가는 그러니까 결국 슈가는 없어서 칼로리가 제로라는 거죠. 제로인데 단맛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맛은 뭘로 내냐면 물론 설탕은 아니지만 아스파탐, 수크랄로스라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요. 이 인공 감미료가 몸 안에서 분해가 되려면 분해 산물이 독소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는 저희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건강하신 분은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예요. 그런데 유익균이 좋아하는 애는 식이섬유, 유해균이 좋아하는 애는 인공 감미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칼로리는 낮춰서 뭐 열량의 과다는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장내에서는 누구의 먹이가 되냐면 나쁜 균의 먹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암 환자들은 그 장내 유기산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기능의학병원에서 인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도 나오고 어떤 유해균이 분포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제가 정말 제 검사도 그렇고 저희 딸은 20 대인데 제가 있는 균이 없어요. 걔는 뭐 빵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다 먹죠. 아직 20 대니까. 그러니까 엄마부터 뱃속부터 받아온 유익균의 환경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태어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유익균이 점점 제가 먹은 식단 때문에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장에는 어떤 균이 있냐면 현기성균, 곰팡이 균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40% 50%. 근데 여기서 밀가루와 이런 인공 감미료를 먹는 순간 80% 까지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쭉 낮추자고 병원에서는 항생제를 쓰면 어떻게 되죠? 좋은 균도 다 죽여요. 그래서 유해균의 비율을 늘리는 제로 슈가는 드시면 안 됐다. 특히 제로 슈가뿐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파는 모든 주스류에는 농축액이 들어있고 그런 농축액의 단맛은 인공적인 감미료를 넣어서 똑같은 거예요, 맛이. 진짜로 리얼로 만약 야채를 넣었다면요. 생산할 때마다 맛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과의 맛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똑같지가 않아요. 가을 사과 너무 단데요. 여름 쪽에 봄 쪽에 오는 사과는 파란색 사과라서 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인공 감미료, 인공 농축액들은 장에 치명적이고 결국 면역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면역력 저하는 모든 병의 근원이 됩니다. 처음 유방암을 진단받으셨을 때 어떤 고통이 있으셨나요? 저한테 오는 암 환자들도 겪었을 심정이고 저도 역시 저는 사실 그냥 가슴에 만져지는 게 있었지만 한 3 개월 정도 안 갔어요, 병원을. '아 설마.' 제가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그 당시의 몸 상태를 본다면 암이 생길 수 있는 몸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식이 짧았기 때문에 '아이 설마 내가 암이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건강검진 이나 또 뭔가 만져지고 통증이 있어서 가 봤더니 "암입니다."라는 선생님의 진단을 듣게 되죠. 근데 선생님들은 대부분 감정을 배제하세요. 왜냐하면 환자가 얼마나 격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정말 무표정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상하셨겠지만 유방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바로 "저는 예상 못 했는데요." 그러면서 막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티슈를 다 건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 1 센티 밖에 안 되니까 일기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상급 병원을 결정하시고 치료를 잘하시면 됩니다." 하는데 안 들려요.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지금 계속 울고 약간 머리가 삐 소리 나는 그런 상태 있죠.
그래 가지고 오늘 내에 빨리 병원을 가족들과 결정하라고 하는 계속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암 진단을 저는 혼자 가서 듣고 가족들 다 외국에 있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했죠. 뭐 울면서 "걱정하지 마 훈아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90 까지는 살 거야. 100 세는 내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저를 좀 웃겨 줬고 유방암은 감기와 같은 거야. 누구나 걸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 줘서 제가 쪼끔 나 우리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어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좀 멘탈을 잡아주는 분이 옆에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환자 옆에서 환자 운다고 같이 울고 막 같이 의기소침한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한 분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환자는 지금 멘붕 상태잖아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음에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 너무 복잡해요. 그 병원에 적응하는 것도 뭐 어디로 갔다 수납했다가 검사하러 갔다가 뭐 CT 찍으러 가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물론 놀라고 같이 슬프겠지만 동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저희 아버지도 최근 3년 전에 폐암 사귀셨거든요. 우리는 딱 제가 암이었을 때 우리 동생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그렇고 무슨 식단을 준비하면 되는지를 딱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복 주문하고 야채 식단 주문하고 저희 남동생은 계속 아버지 병원 라이드를 해 주고 우리 여동생은 병원 스케줄 체크해 주고 저는 이런 여러 약들을 보내 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협업이 필요합니다.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4기 암 환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특히 4 기라면 3 개월 이내에 뭔가 병원 치료 외에 나만의 방법, 식단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관건의 시기에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충격은 한 일 주일, 일 주일 안에 마음을 좀 다 잡고요. 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바른 방향으로 내가 목표를 잡으시면 치료도 짧고 치료도 아주 너끈히 부작용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은 받으시죠. 그러나 그거를 빨리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게 주위 분들이 쪼끔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암에 걸리셨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저는요. 사진을 공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만했어요. 제가 자녀가 셋 인데 자 1명 낳고 또 한 5 킬로 불어 있고 2명 낳고 10 킬로 불어 있고 셋 째를 낳고 나서는 걔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제가 암 걸렸으니깐요. 거의 15 년, 16 년을 임신 막달 몸무게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지방이 과도하게 있었죠. 예. 과도한 지방이 많은 몸 상태, 비만. 요즘은 암이 어떤 걸로 자라냐면 물론 당분도 암의 먹이지만요. 요즘 최근에 그 국립암센터의 김수열 교수님 팀이 5년 전에 발표를 하신 3 개의 논문으로 발표하셨는데 그게 바로 지방이 탄수화물보다 4배 더 빠르게 자라게 한다예요.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쪼끔 낮춰야 되고요. 그리고 먹는 지방도 너무 포화지방,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이 많으면 암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지방의 양을 그러니까 뱃살, 너무 과도한 체중 이것이 저는 원인이었어요. 모든 암의 원인이 과도한 지방 때문은 아니고요. 마른 분들도 암이 오시잖아요. 암이 오는 원인은 수백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원인 있죠. 유전자 변이 있고 또 유전자 변이를 오게 하는 식이 습관 이게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저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고 한 1-2년 전에는 암 걸리기 1-2년 전에는 잠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젊을 때는 힘들고 피곤하면 그냥 누우면 머리 대면 자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런데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유튜브 틀어 놓고 자다가 또 켰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그러게 수면의 질이 낮기 때문에 몸은 회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좀 건드리면 톡하면 확 폭발할 것 같은 어떤 심리 상태 그다음 몸도 그걸 견디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과중한 업무라든지 생활 환경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그러면은 몸 안에
산화 스트레스가 쌓여요.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도 해독이 안 되고 풀어지지 않으면 암으로 가는 지름길. 그다음에 염증이 많은 몸 상태도 암으로 가는 지름길. 과도한 지방이 많은 것도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유전적인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아닌 나머지가 꽉 채워져 있었던 몸 상태였죠. 암의 전조 증상은 어떤 걸 겪으셨나요? 저는 암의 전조 증상이 있었죠. 물론 여러분들 몸에 뭔가에 무슨 멍울이 만져지면 무조건 병원 가셔서 초음파 하셔야 됩니다. 기다리시면 안 돼요. 뭐 양성이면 양성인 거 몇 센치인지 확인을 할지언정 늦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이게 만져질 때 갑자기 어느 날 물 먹으러 딱 일어섰는데 제가 쓰러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그 정도로 몸의 균형이 확 깨어진 뭔가 불균형이 딱 나타났고요. 그다음 갑자기 어느 날 약국에서 일을 하는데 목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목뼈의 근육의 뭉침 현상이 너무 심해졌고 이제 목이 좀 나을 때쯤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못 일어났어요.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예 암 진단 2달 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현상과 어떤 통증들이 나타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죠. 그래서 저는 목 치료하고 허리 치료하느라고 한 달을 소요를 하고 그다음 달에 또 갑자기 기침이 시작됐어요. 저는 한 10년 동안 감기 잘 안 걸렸거든요, 약국에서 환자들 많이 봐도. 근데 이 기침이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 주사 맞고 항생제를 계속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이 한 달을 가더라고요. 이거 벌써 무슨 징조죠? 면역력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기 이 기침이 멈추는데 한 달 기다리고 병원을 갔더니 3 개월이 흘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통증들 그다음에 출혈 아니면 멍이나 그다음에 어떤 뭐가 튀어나오는 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뼈드락지 머리대 뼈드락지가 나서 염증인 줄 알고 피부과를 다니신 거예요. 여기 갈비뼈 밑이 결리니까 동시에 두 군데가 결려서 병원을 정형외과를 또 동시에 다녔는데 병원에서는 여기 금 같다고 그래서 여기 주사 맞고 피부과에서는 그냥 염증이라고 그냥 어떻게 항생제 먹었겠죠. 근데 한 달 후에 여기가 두 군데가 요렇게 혹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양쪽 병원의 선생님들이 놀라셔 가지고 "빨리 큰 병원 가시라." 조직 검사를 했더니 바로 그게 폐암이 원발이어서 전이암이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런 증상들이 있다면 특히 염증이 있는 몸 상태에는 좀 혈액 검사를 전면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암을 볼 수 있는 종양 표지자라는 그런 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센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종양 표지자도 골고루 추가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비타민 D도 좀 추가를 하시고 그 검사를 항목을 추가를 하셔서 좀 중년이시면 1 년에 한 번은 전면적인 혈액 검사를 좀 하신다면 혈액 검사의 이상이 반드시 있어요. 나타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백혈구 수치가 10 이더라고요. 원래 정상은 5 에서 6 이거든요. 10은 염증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요. 그리고 소변에 그 산성도가 5인 거예요. 정상인은 7.4. 그래서 이게 100배 정도 산성인 몸 상태면 암이 잘 자라요. 지금 아무 병이 없는데 백혈구 수치 너무 높고 소변 pH를 소변 검사했는데 너무 산성이면 일단 빨리 야채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지속된 산성인 몸이 환경이 바로 암이 자라는 환경이었던 거예요. 저도 너무 산성으로 가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유방암 완치에 가장 도움되었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제가 저를 칭찬하고 싶은 생활 습관은 저는 아침 식단을 완전히 바꾼 거. 7 가지 야채식을 해서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게 저 스스로 '이렇게 끈기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할 정도로 제가 가장 큰 변화를 이룬 거는 아침 식단 바꾸기.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를 바꿨어요. 예전엔 제가 까칠한 김약사에서 지금은 결단을 한 거예요. 제가 암 걸리고 '나는 이제 말도 우아하게 하리라.' 해서 지금 제가 인스타 아이디가 우아한 김약사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 화내는 말, 비난하는 말, 우리 애들을 조롱하는 말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밝은 에너지를 유지해야 좋은 호르몬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면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말을 제가 안 하기로.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이런 결심을 '나는 뭘 못해.' 이런 말을 인제 안 할 거야. '난 무조건 긍정으로 할 거야.' 그랬는데, 제가 첫 번째 책을 쓰고 나서 저희 스승님이 "김 약사 말기암 책을 쓰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멈칫한 거예요. 아니 지금 책을 낸 지 5 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책 쓰는 게 힘든데 또 쓰라고. 그래서 "아니요. 안 할래요. 저는 어려워서 못 해요."라는 말이 목구멍에 나왔는데, 제가 한번 꿀꺽 넘기고 "아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책도 쓰고 지금 네 번째 책까지 나온 게, 저의 엄청난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무조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내뱉기, 그리고 수습하기를 했더니 지금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해요. "나는 몇 개월 후에 우리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갈 거야."라고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말하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환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환자가 재발을 하신 거예요. 관해가 됐다가 6 개월 만에 4 기셨는데 복막전이가 다시 일어났어요. 근데 컨디션은 너무 좋은데 복막에 암이 보여서 너무 실망했고 정말 너무 낙담되어 있어서 "누구님, 우리 몇 개월 후에 CT에서 암이 또 사라졌다라는 기적을 만들고 저랑 같이 유튜브 출연하시는 거 어때요?" 그랬더니 막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웃었거든요. 그럼 너무 좋죠 약사님." 여러분, 즐거운 목표를 세우시고 상상하고 말하고 웃어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요즘 모든 걸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던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책을 쓴 것도 저희 아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아빠 저 작가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그러면 좀 피식 웃어요. "네가 무슨 작가냐?" 그래서 "뭘로 작가 될 건데?"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 유방암 책 쓸 건데요." 그랬더니 또 피식 웃었어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인세 3천만 원 받는 작가가 되면 믿을까요?" 그랬더니 "그거 제 힘일까요? 아닐까요?" 그랬더니 "네 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웃었는데 정말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자시라면, 제가 말기암 책에도 제가 1 장에 저희 아버지 케이스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아마 내년에는, 그러니까 1년 후 내년에는 우리 아빠는 골프 라운딩을 가실 것이다." 근데 그거를 아버지가 너무 원하셨거든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정말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만 3 년이 되셨는데 CT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올 1 월에 국내 라운딩도 아니고 평균 80세 이상인 그 팀이 태국을 갔다 오신다 해서 저희가 너무 우려를 했는데 너무 즐겁게 갔다 오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연세는 83 세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상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를 정하시고 이것이 치유에 엄청난 큰 원동력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 여행도 구상하세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은가요? 제가 암 환자들한테는 항암하시면서 그냥 밥만 먹어 가지고는 항암을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먹는 양보다는 확실히 덜 드시게 돼요. 그러면 양질의 음식을 선택을 하시고 항암력을 도울 수 있는 보충제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정말 딱 세 가지만 먹어야 된다, 복용을 해야 된다면 저는 첫 번째 컬큐민 제제입니다. 컬큐민은 우리가 잘 아는 강황가루인데요. 이제 우리 카레에도 많이 들어 있지만 그렇다고 카레를 드신다고 해서 암이 사라지시지는 않아요. 예방은 될 수 있는데 이제 시판되는 카레가루에는 밀가루랑 여러 첨가물이 많아서 좀 자극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카레가루, 강황가루는 드시면 컬큐민 성분이 바로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래서 흡수율을 개선시킨 좋은 제품의 컬큐민 복용을 하신다면 염증을 많이 낮춰줘요, 이 컬큐민 제제가. 그다음 두 번째는 베타글루칸입니다. 베타글루칸은 버섯, 현미 이런 것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버섯을 막 1 킬로씩 먹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뭐 상황버섯 이런 거 차로 잘못 끓여 드시면 간 수치가 상승이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제품으로 선택을 좋은 제품. 근데 너무 이제 저가의 제품은, 저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흡수율과 효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베타글루칸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보통 4점을 유지하기가 힘드세요. 정상인이 6이라면 항암 중에 4.6 인지가 너무 힘들고 그냥 3 넋 놓고 있으면 2까지 1까지 이렇게 떨어지면 항암도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잘하기 위해서 베타글루칸을 복용을 하시면 골수에서 백혈구 수치를 올려주고, 그다음에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NK 세포는 암세포가 있으면, 활성도가 있으면 암세포를 5분 만에 제압하는 앤데, 암 환자들은 이 NK 세포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보통 NK 세포 활성도는 500 이상이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1000, 2000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암 환자는 100이 안 되고 뭐 40, 어떤 분은 1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저도 이제 항암 표준 치료를 다 끝나고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103 이더라고요. 100 이하가 암 환자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저는 항암 다 끝난 지 6 개월 지나도 겨우 암 환자일 뿐인 거예요, 이 수치는, 면역력 상태는.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해 보시면 나의 면역 수치를 알 수 있고, 이거를 올리기 위해선 밥만 열심히 먹어도 안 되고 야채식만 해서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런 베타글루칸 좋은 제품을 복용을 하면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죽염도, 우리가 이제 천일염은 양념용으로 쓰시는 거고 약처럼 쓰시는 거예요, 죽염을. 그래서 이 죽염을 넣어주면 우리 몸에 그 죽염 안에는 바닷속에 있는 83가지 정도의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염 또는 양질의 미네랄 이렇게 8가지 미량 미네랄을 넣어줘야 우리의 몸의 세포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연, 망간, 셀레늄, 뭐 요오드, 철분, 뭐 이런 8가지 미네랄을 함유된 천연의 미네랄 제품을 선택하셔서 복용하신다면 항암에 굉장히 효과를 보실 겁니다. 암 환자들이 하기 좋은 운동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암 환자들에게 제가 권하는 운동법,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죠. 산책입니다. 그냥 암 환자들이 너무 또 막 만보 걷기에 막 만보에 집중을 하시는데, 만보 걷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거의 1 시간 반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 주일에 3번 산책 30 분씩만 해도 유방암의 재발률을 낮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약간 부교감 신경을 올리고 교감 신경을 내려주는 그런 운동법이 좋은데, 명상이라든지 정적인 마음의 다스림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벼운 산책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이제 막 항암하고 있는데 맨발 걷기, 또 이런 뭐 과도한 걷기, 막 스트레칭도, 여기 수술해서 이렇게 팔도 잘 안 올라가는데 과도한 스트레칭, 요가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제 천천히 걷기. 저는 그 산책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일단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이 비워지고, 헬스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 나무도 보고 풀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요즘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책으로 시작을 하시고, 체력이 붙으면 이제 맨손 체조 하시고, 도구를 이용하는, 예, 이런 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셔서 유방암 환자라면 림프 부종이 오지 않는 림프 부종을 막는 어떤 스트레칭, 이런 것도 하시고. 저는 이제 PT를 받거든요. 너무 많은 지방들을 근육으로 바꾸고자 이제 하는데, 만약에 암 치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면 PT는 제 생각에는 조금 무리가 될 것 같고, 가벼운 걷기, 평지를 걷다가 조금 체력이 붙으면 둘레길, 그리고 뭐 약간 산을 조금 오르는 등산을 서서히 서서히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적의 항암 식단을 집필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저희 약국에서는 암 환자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환자는 보지 않고 암 환자를 보면서 제가 7가지 금지 식품을 제안을 이렇게 하는 가이드를 드려요. 그러면 "약사님, 그럼 먹을 게 없어요. 뭘 먹나요?"를 제가 한 2,000 번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의 유튜브 구독자들도 "그러면 뭘 먹나요?"를 댓글로 너무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먹을 것이 아주 많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리 연구가님과 한 10 개월에 걸쳐서 레시피를 개발을 한 거예요. 119 가지. 지난주에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어머니가 대장암이셨는데 이 아드님이 이 책을 사다가 그 119가지 요리를 어머니를 만들어서 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요리책에 있는 요리를 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맛이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맛이 아주 좋던데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이 요리책을 썼냐면은 저도 유방암 걸렸을 때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사실 그 암이 써여 있는 요리책을 다 샀어요. 그런데 그 요리들이 되게 화려했어요. 왜냐하면 요리 연구가님이 만든 요리이기 때문에 평이한 요리는 없고 재료도 외국에서 와야 되는 재료라든지 도구도 되게 복잡했어요. 그리고 막 오래 걸리고. 일단 암 환자가 정말 그림의 떡인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저 요리의 똥손이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 그냥 보는 요리책이지 만들어 먹으란 요리책이 아니어서 제가 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항암할 때 정말 복잡한 요리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항암 식단의 요리법은 일단 요리 연구가님에게 식용유를 쓰지 않고 설탕을 쓰지 않고 우유와 고기를 쓰지 않는 거를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요리 연구가님은 해외 유학파세요. 서양 요리 전공자. 완전 화려한 요리의 끝판왕이신 분인데 그런 거 다 안 되고요. 요리는 10분 이내에 끝날 수 있는 엄청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설탕 없이 그러나 맛도 있고 쉬운 요리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하신다면 여기는 항암 전에 준비해야 된 요리, 항암 1-2 주차에 먹을 수 있는 요리, 또 항암에서 또 마지막 주 셋째 주엔 좀 회복기에 좀 위가 좀 회복해서 먹을 수 있는 고 시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른 요리책과 굉장히 차별화가 되어 있고 일단 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나 사계절 구할 수 있는 채소, 식재료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멀리 안 가도 우리 집 슈퍼에 가면 다 있는 재료,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믹서기랑 찜기, 프라이팬만 있으면 다 될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굉장히 다채롭고 많습니다, 여러분. 저염 식단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염 식단을 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염을 해야 된다. 특히 중년 이상은 혈압 때문에 저염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밑에 깔려 있어요. 근데 이 소금은 사실 우리의 생명의 신체의 아주 필수품이죠. 어떻게 보면 금하고도 같아요. 굉장히 소중한 식재료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 전해질 균형, 세포도 이렇게 전압차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차가 정상이 돼야 우리 세포가 정상 대사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도 위에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고 그래야 먹은 음식을 쫙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에서 흡수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위산이 분비가 적으면 이게 쫙 죽이 안 돼요. 그러면 흡수가 벌써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위산의 재료가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위산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제 정상인들과 달리 일단 암 환자들은 위산 분비가 저하돼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은 해독력이 있어요. 이런 세균이나 박테리아를 위산이 풍부해야 여기서 들어온 음식을 싹 균을 없애주고 해독을 하면서 죽상으로 만들어서 장으로 보내거든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 환자의 몸 안의 염도를 체크해 보면 높을까요? 낮을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높다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의 염도는 우리 요리의 염도를 체크하는 그런 염도계를 사서 체크를 해 보면 0.9가 딱 정상인 몸이에요. 우리 젊으신 분들은 지금 뭐 식단을 쪼끔 막 드신다고 해도 아직 젊기 때문에 0.9 거든요. 제가 이 지식을 접한 후에 제가 항암한 중에 제 염도를 재봤더니 0.4 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소금을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소금을 그냥 일반 정제염을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너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간다. 이거는 아무 미네랄이 안 들어있는 나트륨하고 염소 NaCl로만 구성된 정제염 있죠.
그런 소금은 안 좋은 소금이고요. 우리 서해안에서 나온 천일염, 천일염에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러한 소금을 먹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의 재료도 되고 우리의 염도를 채워 주는데 아침에 그냥 야채 주스만 먹고 그러면은 뭘 안 먹게 되죠? 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염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달걀을 삶은 다음에 항상 접시에 소금을 이렇게 죽염을 놔두고 찍어 먹죠. 그다음에 제 야채 주스는 그냥 먹는 야채 주스가 아닙니다. 죽염 간을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하면 더 맛이 더 달아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그냥 저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어떤 분은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0.1에서 0.9가 되는데 쉬울까요? 이게 안 올라가요. 소금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소금을 타서 죽염물을 타서 따뜻하게 마시라고 하는 것도 암 환자들은 이미 이게 너무 다운돼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져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염도계를 하나 한번 사 보세요. 그래서 얼마 안 할 거예요. 1-2만 원 하는데 그것만 딱 체크해 보고 소변에 산성도 2 가지만 체크해 보면 나의 건강 척도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염도가 떨어져 있다면 조금 간을 더해서 드시거나 요런 페트병에 죽염을 타서 가지고 다니면서 맹물보다는 죽염물을 조금 드셔 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염은 그러니까 20 대 30대 '난 0.9다.' 그러면 평상시 드시는 염도로 드시면 되고요. 난 질병이 있는데 염도가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죽염을 추가하셔야 된다는 거죠.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항암에 좋을까요? 항암력이 있는 소금이 따로 있습니다. 천일염은 우리가 요리에 배추를 절일 때 뭐 국에 간을 할 때 천일염을 쓰시고요. 시중에 있는 뭐 맛땡땡 이런 MSG가 들어간 소금을 쓰시면 안 되고 완전히 정제된 NaCl만 있는 정제염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 나가서 먹는 음식들은 그렇게 천일염을 쓰지 않으실 거예요. 천일염 좀 더 비싸고 NaCl은 굉장히 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판하고 있는 그런 인스턴트식은 다 무엇으로 간을 하겠습니까?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은 그냥 NaCl이에요. 그래서 그런 외식이나 인스턴트식을 드시면 미네랄 결핍이 옵니다.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는 미네랄까지 같이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면서 항염과 항암력이 입증된 소금이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금이에요. 바로 죽염입니다. 히말라야 암염도 있고 뭐 프랑스산 뭐 비싼 소금들도 있는데 그런 소금들은 미네랄은 풍부한데 항암력까지 입증된 거는 우리나라의 죽염이에요. 그래서 하버드대에서 이 죽염에 대해서 논문을 낸 것이 있는데 정말 항암력과 항염증력이 있다고 논문으로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라면 죽염물을 타서 드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오트밀 죽을 한다. 거기다 죽염 넣어서 간을 해서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간을 저염으로 하지 말고 간을 하되 아주 좋은 제품의 죽염을 쓰시는 거예요. 죽염은 그러니까 그 소금을 대나무 통에다 넣고 9번 구운 거예요. 1300도에서. 그러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나쁜 성분들은 다 날아가고 좋은 성분들, 미네랄이 더 강화된 엄청난 고사양 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이 완치됐다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어도 괜찮을까요? 제가 작년에 출판한 캔서 위너의 한 제목이 이거예요. "최애 음식을 먹으면서 암이 나을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을 썼는데 좋아하는 음식, 뭐 금지 음식을 계속 드신다면 그러니까 이전에 암 걸리기 이전에 먹던 식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암의 씨앗은 지금 우리에게 뿌려진 거예요. 보이는 싹만 수술로 제거를 했고요. 씨앗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씨앗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면 싹이 나죠. 그거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케이크, 과자, 고기류, 빵, 밀가루, 우유가 다 양분이 돼 가지고 이 싹을 트이게 하는 거죠. 제가 유방암 환자였는데 저보다 더 늦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유방암은 보통 재발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딱 병력을 보니까 수술하고 1년 만에 재발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이제 4 기로. 그래서
너무 특이해서 혹시 수술하고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흑염소를 드셨나요?" 그랬더니 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흑염소는 고단백, 고지방식이에요. 제가 지방 제한하라고 했잖아요. 너무 보양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또 누구의 영양분이 되냐면 암세포, 남아있는 암세포의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양성 유방암 보통은 아무리 막진해도 한 5 년은 걸려야 재발을 하는데 그게 너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그러니까 지방은 암세포를 굉장히 빠르게 증식시키는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흑염소, 오리즙 이런 거를 즙으로 먹으면, 여러분 흑염소를 막 몇 끼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즙으로 농축액에 드시면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이렇게 드시면은 한 달 안에도 재발이 가능해요. 진짜 제가 환자 중에 4번째 재발하신 분이 있는데 한 달 만에 남겨 놨던 유두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뭘 먹었더니 오리고기즙을 즙으로 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드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기름 많은 거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항암 막 2년 동안 하는데 매일 아메리카노와 조각 케이크를 매일 드시는 분이 있었어요. 나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반인이 생각해도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크류, 과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는 정말 먹으면 안 되는 게 그걸 튀겼잖아요. 그냥 식용유 볶는 것도 안 되는데 그렇게 안 좋은 막 쇼트닝 오일로 튀긴 과자류는 아무리 최애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드시면 안 되는, 그럼 정말 빨라져요.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과자. 근데 빵을 드실 때도 정말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물어봤더니 너무 담배를 끊었더니 빵 같은 게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아빠가 중간에 빵을 드신 거예요. 자, 6 개월 동안 2번의 CT에서 암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이제 암이 없어.' 아니죠. 아직 싹이 안 난 씨앗은 있는데 얘를 식단으로 억누르고 있는데, 저희 아빠는 인제 항암을 안 하고 6 개월 동안 암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다시 식단을, 친구들 만나서 고기를 일 주일에 한 2번 드셨고, 또 뭘 드셨냐면 믹스커피. 믹스커피 엄청 달죠. 근데 단 것도 그냥 설탕을 인공적인 단맛에다가 막 그 커피 크림, 지방이죠. 인공적인 지방에다가 빵을 그렇게 드신 거예요. 딱 3 개월 만에 CT에서 다시 2 센티로 보여요. 여러분 다시 없어진 암이 자라잖아요. 이걸 다시 줄이려면 너무 힘듭니다. 네, 저희 아빠 케이스는 정말, 정말 행운이었죠. 거기에 딱 방사 4 번을 쏘여서 암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5번 정도의 CT에서 지금 깨끗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습이 되셨죠. 먹으면 바로 자란다. 암의 씨앗은 여러분 남아 있습니다. 커피 대신 마시면 좋은 것이 무엇인가요? 저도 정말 커피를 너무 좋아했죠. 왜냐하면 머리가 항상 멍했기 때문에 커피로 깨웠고, 또 우유 들어있는 라떼를 많이 마셨는데 지금은 저는 차를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정말 저처럼 지금 만 7 년이 저는 됐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커피 선택에 주의를 하는 거죠. 볶아낸 지 얼마 안 된 원두 커피를 사서 그것을 드립커피로 내리는 방식을 저는 사용을 해요. 우유를 넣지 않고. 이렇게 커피를 드시거나 연하게 아메리카노나 드립커피, 그다음에 저는 각종 차를 정말 집에 좋은 차를 준비를 해 놓고, 항상 이렇게 뭔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항상 남아 있기 때문에 식후에 뭔가 마셔야 돼요. 정말 차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녹차 베리에이션이 많이 된 녹차 브랜드가 많아요. 그런 것도 좋고 홍차도 좋고, 겨울에는 조금 따뜻한 느낌의 홍차를 많이 마시고요. 더 추울 때는 생강홍차를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차, 또 여름에는 레몬 있죠? 레몬을 정말 즙을 내서, 저는 항암 중에 항상 하루에 레몬 하나를, 처음에는 이 다이소에서 이렇게 손목에 나가 가지고 그다음에 기계를 샀죠. 스키저를 사서 그럼 또 쉽고, 그렇게 해서 하나 에서 2개 정도 물에다가 레몬즙을 넣고, 그다음에 너무 시면 이제 꿀 잠깐 넣어서 그렇게 하면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을이나 겨울에는 레몬 차로 그렇게 즙을 이용해서 차로 하시면 좋죠.
항암 중 경과 기간에 따라 식단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제 그 기적의 항암 식단은 항암 주기별로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를 지금 실어 놨는데요. 항암 첫 주는 일단 항암제를 딱 맞았기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바닥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울렁거리고 뭐 오심구토가 한 일 주일 정도 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유동식처럼 뭐 오트밀죽, 그다음에 전복죽, 뭐 무슨 각종 야채죽을 준비해서 이렇게 쪼끔씩 자주 드시는 거죠. 그리고 뭐 전복죽, 각종 죽과 국 종류, 그다음에 저는 누룽지, 현미 누룽지, 그다음에 오트밀도 그 유기농 오트밀을 사서 굉장히 요리가 빨라요, 오트밀은. 그래서 그렇게 약간 쪄 놓은 오트밀을 사다가 물 붓고 끓이면 1-2 분이면 다 끓어요. 거기다가 야채 넣으면 야채 오트밀, 달걀 넣으면 달걀 오트밀, 전복 넣으면 전복 오트밀, 뭐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니까 첫째 주는 너무나 이렇게 딱딱하거나 고형식은 소화를 못 시켜요. 이 점막이 너무나 훑고 지나가서 매운 것도 드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파란색 열무, 물김치 그런 국물류랑 죽이나 그런 오트밀 이런 걸 끓여서 드시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인제 위가 쪼끔 진정이 돼요. 그때 쪼끔은 인제 쪼끔 더 밥도 드실 수 있고 뭐 다양한 생선, 나물 이런 걸로 해서 마지막 3 주 차에는 정상 식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인제 영양을 또 마음껏 공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마지막 3 주 차에 컨디션이 제일 좋거든요. 거의 정상인으로 돌아와요. 그럴 때 인제 장 보기를 하시는 거예요. 장 보고 한 1 주일 동안 내가 음식을 못할 걸 대비해서 각종 음식을 해 놓으시면 꼭 요양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뭐 1-2기 환자들은 집에서 충분히 항암 식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 장보기, 음식의 종류, 그 음식의 그 식재료가 선택이 달라지니까 한번 책을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여러 정보를 나눠 드렸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도 한번 실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빠른 회복과 치유와 성장이 있었던 것은 단순히 듣거나 보기만 하지 않고 한번 실행을 해 봤을 때 제 삶에 굉장히 큰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성장과 전환이 일어나기를 응원을 하고 여러분도 2025 년에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